저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인구 문제와 사회 발전을 가르치는 최슬기 교수라고 합니다. 10년째 OECD 꼴찌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가 된 지 오래이지요. 출산율로는 이미 세계 꼴찌였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바닥을 뚫고 역대 최저 수치인 0.78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지금까지와는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도 그렇고요. 또 방향성에 있어서도 달라져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과 이미 시작된 미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0.78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영명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OECD 회원국 중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다음으로 낮은 나라가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만 해도 1.24입니다. 1990년대 독일 통일 직후에 동독 지역의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적이 있긴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체제가 붕괴해야 겨우 나올까 말까한 수치라는 것이고요.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0.78은 이전의 합계 출산율인 0.81, 0.84와 질적으로 다른 것일까요? 2018년도부터는 1.0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때도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난리인 걸까요? 사실 몇 년 전까지도 제가 어디 가서 학회 발표나 강연을 할 때면 왜 사람들이 인구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1983년이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이 시작된 첫 해입니다. 2002년이 초저출산이 시작된 첫 해입니다. 우리는 왜 그동안에 위기를 느끼지 못했다가 최근에 갑자기 느끼게 된 것일까요?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 이 상황은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첫 번째,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1983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은 시작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도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기 때문입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다면 인구 증가는 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얼마 전까지도 발생했던 현상입니다. 꾸준히 내리막길을 걸어온 출생아 수는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치를 갱신하는 중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망자 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2020년에 처음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부양비의 변화입니다. 2015년에서 2020년 시기, 이때가 한국 사회에서 인구 부양비가 가장 작은 시기였습니다. 15세 미만 아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얼마 안 되고 동시에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도 아직은 많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인구의 대부분을 20대에서 50대가 차지하는 시기이죠. 그러니까 저출산을 경고했지만 인구는 계속 늘어났고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변화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위기를 느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점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해마다 1%포인트씩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중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우리 사회에서 17.5%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18.4%, 7년이 지난 2030년이 되면 25.5%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 번째는 변화 속도입니다. 원래 정점에서 변화 속도는 아주 미세하기 마련인데 생각보다 이 변화폭이 컸습니다. 2019년에서 20년으로 바뀌면서 그때 주민로 기준으로 인구가 약 2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2021년에는 바로 19만 명이 감소합니다. 22년에는 20만 명이 감소하고요. 이렇게 인구 감소의 폭이 커졌던 것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초과 사망이 발생을 했고 또 국제 이동에서도 급변하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외면한 측면도 있다는 거죠. 시스템을 바꾸고 새롭게 적응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부문별로는 위기를 감지하더라도 그것이 코앞에 다가올 때까지는 최대한 현실을 외면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젠 외면할 수 없을 수준으로 인구 변화가 곳곳에서 체감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193개 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인 도봉고등학교가 폐교 소식을 전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 초등학교로는 서울에서 벌써 세 번째 폐교하는 학교가 나왔습니다. 서울도 인구 감소의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이 이 정도라면 지방은 더 심각하겠지요. 이러한 학령 인구 감소의 여파는 이제 대학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대학 입학 가능 학령 인구가 입학 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폐교가 예상되는 대학은 38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괴담까지 돌고 있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는 교육 시스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군 수요 변화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거고요. 교원 수급에 따른 일자리 문제, 대학 재정 악화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대학 상권 붕괴로 인한 지방 경제의 위험, 대학 폐교가 곧 지방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학교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국에서 소아 청소년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소아과 총 662곳이 폐업했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는 개업한 소아과보다 폐업한 소아과가 60여 곳이 더 많았다고도 하죠. 코로나19 사태로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고 수익성이 떨어진 동네 소아과들이 줄줄이 폐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남아있는 소아과에서도 진료를 받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지 않고 현장 접수를 하려면 2~3시간 대기는 기본이고요. 그래서 9시에 문을 여는 병원이면 아침 7시부터 엄마들이 오픈런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전공의들의 이탈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답니다. 올해 전반기 64개 수련병원 소아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자는 단 33명이었다고 합니다. 전체 소아과 정원 중 15.9%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소아과 특성상 수가가 낮고 진료 시간은 긴데 앞으로 저출산으로 갈수록 절대적인 환자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미래와 생존을 위해 미용이나 요양병원 쪽으로 빠지는 전문의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줄면 단순히 동네 소아과 줄이 길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소아 응급체계가 무너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도 전국 대학병원 중 소아 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곳은 36%밖에 안 됩니다. 이 수치가 계속 줄어들면 소아 환자가 응급실에 와도 응급진료나 입원 진료가 불가능할 수 있고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겠죠. 인력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 전 산업군 인력난이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K-팝 아이돌을 만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일찍이 체감하고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K-팝 아이돌로 데뷔해야 하는 10대, 20대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죠. 학교 앞을 찾아가도 학생 수 자체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서 몇 년 전부터는 캐스팅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말라버린 아이돌 인재풀에 연습생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점 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병력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군대마저 저출산으로 해산되는 현실인 거죠. 군대에 입대할 남성 인구가 급감하면서 육군 군단이 흡수 통합되거나 해체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이기자 부대로 널리 알려진 강원도 화천 27사단이 해체돼 지역민들의 아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병력의 공백은 첨단 과학기술로 메운다는 계획이지만 군 복무의 확대, 여성 징집, 대체 복무제도의 폐지 등 다양한 대안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인구 소멸 문제가 가시화되는 시기에 등장한 합계 출산율이 바로 0.78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이제는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시기에 등장한 수치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맞서야겠죠. 이미 시작된 미래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이미 닥쳐온 저출산 사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로 하겠습니다.